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꼬르비지에를 아시나요? 오늘은 르 꼬르비지에의 생애와 그가 남긴 건축적 작품 그리고 예술가적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서 1편과 2편을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 꼬르비지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건축의 아버지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고요. 스위스 북서부 지방 프랑스에 인접한 지역에서 1887년에 태어나서 1965년 스위스 프랑스 시민으로서 생애를 마감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건축가 외에 도시계획가, 화가, 디자이너,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건축에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구조인데요. 1914년 르 꼬르비지에는 돔 이노 시스템 이론을 정립을 합니다. 라틴어 도무스,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 혁신 이런 얘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돔이노 이론, 도미노 이론하고 유사한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구조는 이때까지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벽, 즉 건축물의 하중을 건드리는 것은 내력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 꼬르비지에는 내력벽을 없애는 대신에 기둥,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평면 또는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평면의 설계들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계단을 한쪽에 설치를 해서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죠. 두 번째는 이분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 현대건축의 5원칙이라는 것을 제창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실용성과 미관 그리고 공간 활용에 최적화된 건축 이론을 제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체공학, 인체의 비율 그리고 주거 안에서의 움직임 등을 발견해내고 공간을 부여하는 이러한 모듈러 이론을 개발을 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편의와 공간 절약형의 집단 주거 시설을 발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1952년도 준공된 유니테 다비타시옹이라는 집단 주거시설, 지금 보시면 아파트와 같은 구조를 이때 탄생을 시켰다, 이분이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은 이 사람은 사색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건축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상당히 유명한 말은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기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문으로도 되었습니다만 A house is a machine for living i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건축사는 이 사람 기준으로 나누어서 Before 르 꼬르비지에, After 르 꼬르비지에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만 대개는 많은 건축물이 이전에는 신을 위한 건축물이 대부분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 꼬르비지에 이후는 건축은 인간을 위한 건축이어야 한다, 이런 이론들, 이런 건축에 대한 이념이 설립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전에는 신전이나 궁정, 성, 저택, 거대하고 주장스럽고 위압적이고 권위적, 이거 살기 불편했습니다. 그야말로 집은, 건축은 권위와 지배를 위한 기계였다라고 이분은 정의를 했고요.
이후로 집, 건축은 생활 공간이어야 하고 아파트 같은 개념의 집단 주거도 나와야 한다는 점처럼 실용적이고 편리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살기에 편안한 공간이어야 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살기 위한 기계가 바로 집이다. 이런 이론을 낸 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 이후 인간이 스스로 공간을 장악할 수 있는 권리와 존엄이 부여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그의 주거 이상을 담은 첫 유명작이 사보아 주택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보아 저택의 모습인데요. 프랑스 파리 인근에 있고요. 1929년에 준공된 건물치고는 굉장히 세련미, 그 당시 없었던 도안 또는 외관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외관만이 아니고 내부 또는 이념도 새롭게 부장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미노 이론, 도미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현대 건축의 5원칙이 이 건물이 준공됨으로써 완벽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필로티 구조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여름도 덥고 습한데 건물을 띄워 습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지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는 거죠. 아이들이 비가 오더라도 뛰어놀 수 있고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정원이 옆이 연결되거나 앞과 뒤가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옥상 테라스가 되겠습니다. 옥상에 정원을 설치를 하고 식물을 심어 플랜팅을 하고 또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필로티 지면의 손실을 만회하는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로운 평면의 활용입니다. 바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내력벽 대신에 기둥을 설치를 해서 자유로운 공간 구조, 공간 설계가 가능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넓은 수평창이 되겠는데요. 수직창에 비해서 풍부한 채광과 또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물의 전면부를 파사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건물의 전면부가 과거에 내력벽이었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어서 창을 못 낸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 기둥 구조를 하면서 1m 정도 뒤에 기둥을 배치를 시키면서 앞면을 자유롭게 할 수 있거나 또는 테라스나 베란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대건축의 5원칙을 발표를 했고요. 이때는 더더군다나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건축 이론하고 혁신적인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된 거죠. 두 번째의 르꼬르비제의 작품입니다. 도시민을 위한 주거 혁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유니테 다비타시옹이라는 건축물입니다. 착공은 1947년에서 준공이 1952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듈러 공법이 적용이 됐고요. 이 시기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가 되겠습니다. 심각한 주택난, 유럽,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대부분 폐허가 된 심각한 주택난의 시기였고요. 이때 이 주택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가 된 것이 바로 이런 대단위 공동주택입니다. 거의 개념상으로 발명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21세기에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바로 이 현대식 아파트의 모티브가 되었고요.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주요한 특징은요, 길이 137m, 넓이 20m, 높이 61m의 12층 수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거 공간이고요. 337세대라 그래요. 1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5층에 상점과 호텔이 있다고 하고 있고 옥상에는 유치원이나 놀이시설, 소극장 등이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당시 개념은 놀라울 만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축이란 시대적 요구를 통해 세상을 혁명시킬 수 있는 도구일 수 있다. 또는 생활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죠. 이 점에 대해서 피카소 또한 무한 경외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테 다비타시온 같은 건축물에 또 활용이 된 부분인데요. 생활의 개념과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를 돌입을 해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모듈러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죠. 바로 모듈러 이론은 인간은 누구나 사는 곳에서 제한된 공간을 제공받습니다. 그 제한된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유니테 다비타시옹 등의 이러한 설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편하게 앉는 것, 의자에 앉는 것, 책상의 높이는, 책상의 표면은 걸터서 창을 만들어야 되는 곳, 층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치적 해석을 다 해서 모듈러 이론으로 내놓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당시로서는 비판도 적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 부분을 지지한 바가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체공학이나 인간공학 같은 공학이 있을 정도로 바로 이분의 연구가 지금의 그런 부분에 닿아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1편의 마지막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기묘한 롱샹 성당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적 조형미가 돋보이는 외관의 성당입니다. 1954년에 완공된 건축물인데요. 상당히 유니크한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보기 어렵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만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구조입니다. 그야말로 빛을 통해서 엄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내고 있지요. 그리고 이 외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표현된 그림이 몇 장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요, 수도원의 무슨 사제 같은 느낌, 뒷모습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대양을 항해하는 배와 같은 모습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손의 모습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신도를 또는 성직자가 사람을 포용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해석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르꼬르비지에가 그간 설계하고 건축했던 건축물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표준성과 합리성을 대단히 중시하는 르꼬르비지에의 건축 방식이었습니다만 이 롱샹 성당에 있어서는 그러한 자신의 건축 방식마저 초월한 20세기 건축의 걸작을 내놓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한 입체적 사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현재까지도 많은 건축가들의 순례지이자 신전이라고도 불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1편은 르꼬르비지에의 인생 또는 그의 건축관, 그리고 그가 남긴 건축에 있어서의 업적, 그리고 대표적인 걸작 세 곳을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세기 초기 또는 1920년대, 1950년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었던 시기에 이런 업적을 만들어낸 건축가는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의 충분한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1편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2편은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